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회동 전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남은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송구하고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은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5km까지 접근한 러시아군이 키이우 서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화상으로 4차 협상에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 하루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모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대선이 치러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구 권력의 갈등일까요?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 오늘 가장 주목되는 정치 일정이었는데요.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할수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하고 우리하고 이 문제가 뭐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또 달았잖아요. 사면 요청의 권한은 그거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답을 들어야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어제 공개된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의 오찬 회동 이게 몇 시간 남겨놓고 무산이 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무산이다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상견례 차원이라고 하면은 의제를 줄 뭐 나중에서 또 한 번 만나면 될 일인데요. 당일 아침에 취소 발표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전재우 의원님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당선 이후에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회동, 예. 뭐 이제 그 과정 그 이후에 이제 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좀 오늘 회동이 자연스럽게 잘 순조롭게 되기를 좀 바랬었는데 예. 좀 그러지 않은 결과가 좀 아직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유감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실무 협의가 좀 계속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선인과 또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좀 국민에게 보이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MB의 이제 사면 때문이냐 뭐 이러한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앞서 그 장제원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이것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MB 사면으로 인한 이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인사 문제겠죠. 뭐 인사 지금 문제. 그러니까 특히 어제 나왔던 뭐 소위 공공기관- 말하는 뭐 알박기 인사, 아, 예. 그렇게 기관제 뭐 그러니까 임기제 기관장들이 이제 뭐 얼마 이제
분들이 최근에 또 임명이 된 또 사례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이 뭐 조만간 또 임기가 만료될 그 네. 한국은행 총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감사위원이 또 2명이 또 공석입니다.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선관위원이거든요. 조혜주 예. 상임위원이 결국은 이제 물러난 이후에 아직까지 그 후임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이게 그 선관위원이 대통령 지금 임명에 지금 선관위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좀 중요 포인트에 있는 그 자리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인사 권한을 서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협의를 해 가느냐. 네. 이제 좀 그러한 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그 양쪽의 협의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 있습니다. 부분이 가장 네. 컸을 것이고 네.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이제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한은 총재라든가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두 분 네. 정도는 이 정도는 상당히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존중해야 된다는 되는 것이 인사다. 예. 예, 사실 뭐 좀 뭐 자연스러운 그것은 뭐 그 요구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어떠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 서로 공개하지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현재로는 알기도 어렵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당선인의 의사를 좀 존중하는 좀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냐. 예. 이제 이러한 좀 의견을 제가 좀 피력을 하는 것이죠. 특히 네.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사무총장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 사의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 투표에서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제 이런 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중앙선관위의 구성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돼 있다. 예. 그 지금 5명의 의원 중에 4명이 또 그 좀 친정부 인사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국 선관위원이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대통령마다도 긴 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선관위원은 정말 앞으로 그 국정을 운영을 해갈 그 윤석열 당선자의 뭐 국정 철학 뭐 이런 것을 예.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런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회동이 무산된 이유 중에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전주혜 의원님은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사면이 공식화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을 언급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그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이런 날이었거든요. 장경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주 의원님께서 쌓인 게 많으신가 봅니다. 뭐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장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마무리되지 않은 이 협의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알박기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환경부 사례를 보았듯이 이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찌되었건 정권이 바뀌어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선례가 이미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임기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당선자께서도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다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김호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개인 의견으로 어제 뭐 권성동 의원님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네. 예. 여권이든 야권이든 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이 과거에 야권인 시절 야당 네. 뭐 아직까지는 야당입니다만 야당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꼭 되새기시길 바라고요.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인사 문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주혜 의원께서는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감사위원 두 분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4년 6개월도 아니고요. 4년 8개월도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단 하루도 한 달도 매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뭐 당선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저는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은이나 여러 가지 검찰총장이나 일정한 임기가 주어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단 하루도 공석으로 비워놨을 경우에 안 되는 이 주요 직책인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찌됐건 또 협의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저는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께서 좀 더 그러기 위해서 이 회동을 하는 건데 좀 더 본인의 의사를 좀 더 관철시키거나 제안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이 회동에 관련된 의제들을 좀 정리하셔서 거기에서 협의를 좀 마무리하는 게 낫다라고 보지 이렇게 자꾸 언론에 노출돼서 별로 유리할 예. 게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두 분 다 첫 질문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아니, 제가 상황인데 잠깐만 좀 많이 얘기하셔서 반론으로 저도. 좀 제기를 하면 예. 지금 이제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다 임명된 분을 어떻게 뭐 거취를 뭐 그만두게 한다거나 이것은 그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그런 네. 악순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임명할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 물론 뭐 지금 현재의 결정권은 물론 대통령에게 있지만 예. 그동안에 보면 이건 이제 당선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서 협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제 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앙선관위원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그 시절에도 이제 임기 말에 이제 이러한 네.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중앙선관위원과 이제 예. 감사위원회 경우에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인수위의 양해를 얻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예. 그때 그리고 그 2007년 12월 28일에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그 말하기로는 앞으로는 어떤 그런 앞으로 임명될 이런 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 인수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어떤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중요 기관의 어떤 그런 그 공무원들의 기관장의 인사가 이루어진다. 즉 그런 예,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은 말고 앞으로 당선인과 손발을 맞춰야 되는 이런 그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얘기 뭐 방금 듣고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제가 인수위와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이 실무적인 논의들 또 의제들을 정리하셔서 빠르게 당선인이 정말 요구 조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더 네. 옳은 방식 아닌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찌되건 협의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런 의제들이 가급적이면 노출되지 않은 선에서 빠르게 좀 더 실무 논의를 깊이 있게 하시는 걸 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회동 무산 이후로 추측되는 부분 가운데서 사면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 특히 어제 권성동 의원 입에서 나온 김경수 지사와 엮는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오늘 아침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뭐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2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대통령에서 하실 텐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아마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야당 의원의 여당 지금 이제 야당 아직 야당이죠. 예.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뭐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그렇죠. 이야기이다.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전주혜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 동시사면,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건의는 할 수는 있는 네.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권성동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뭐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거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것이 좀-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냥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또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뭐 그 마음을 뭐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만약에 뭐 사면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은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뭐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뭐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좀 아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그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또 그 당선인께서 예. 후보 시절에도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것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이제 사면과는 변론으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면 이야기는 뭐 이것은 청와대 회동에서 당연히 이제 나올 것이다. 이거 예견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것이 또 이견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그 좀 회동 연기까지 간 것인지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그 방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당선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것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그 장제원 실장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떠한 그런 뭐 오늘의 뭐 회동에 있어서 네. 뭐 계속 협의를 해 나갈 할 상황일까? 저는 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오늘 일부 의원들 사면 반대 목소리도 이제 내셨는데, 사면의 적절성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게 MB 사면의 일종의 이제 폭탄 돌리기 같았는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에 하면 되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게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김경수 지사님 건과 어찌됐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좀 사안이 워낙 다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 분들, 역할도 선거에서 하셨던 분들이 권영세 의원님이나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님, 예. 장제원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인수위와 관련된 여러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인지 혹은 국민 비공감 사면인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금 130억 원이나 추징금 57억에 대한 납부, 여러 가지 지금 징역 17년 중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갑자기 어떤 국민통합이라는 구실로 이 형을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사면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법을 어떻게 신뢰하며 앞으로 네. 정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저희가 좀 더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야가 함께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만약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통합 위해서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정수석실 폐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었고요. 어제 근데 민간인 사찰 부분을 들면서 약간의 갈등도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민정수석실 폐지하기로 했고요. 네. 이 인사검증을 법무부나 이제 경찰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검증을 검찰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아직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는 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것을 검찰이 한다, 경찰이 한다 사실 이제 그 그 부분을 어떠한 하나의 그런 안입니까? 확정된 것으로 좀 예. 한다는 것은 조금 그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이렇게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어떤 그런 그 민간의 뭐 의견 수렴, 뭐 예. 민생을 살핀다는 이제 이유로 이렇게 뭐 민간인 뭐 사찰에 비슷한 이러한 뭐 아니면 정치인 사찰이랄지 어떤 그런 그 사정과 또한 예. 그 사정에 또 관여를 하고 또한 수사에 관여를 하고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관여를 하는 뭐 이러한 좀 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결국은 이제 없애는 차원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이제 이러한 좀 예.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하셨던 말씀을 많이 들어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국은 가지 않겠다.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겠다. 사실 이러한 의지의 천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청와대도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는 뭐 이러한 말씀과 이렇게 예. 결국은 이제 결부시켜서 보면 또한 그 민정수석실이 어떤 그런 그 청와대가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네. 부분을 최대한 없애서 결국 시스템에 의한 정치 또 시스템에 의한 수사를 하는 이러한 방식을 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5회 구석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좀 없애고 네. 대신에 이제 민정수석실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어떤 법률 검토랄지 뭐 이런 부분은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이러한 역할은 어떤 이름을 바꿔서라도 뭐 이것은 뭐 축소를 하더라도 예. 이것을 이제 좀 그대로 하되 예. 이러한 그 청와대의 어떤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수사와 또한 어떤 그런 사정에 관여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겠다. 근데 이런 원칙을 말씀하신 걸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러니까 아니, 제왕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근데 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청와대가 발끈하는 거예요. 사실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들도 사실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뭐 마치 뭐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마치 꼭 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문제를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발끈하시는 좀 그런 모습이 조금 그것은 너무 그것을 좀 그 앞서 네. 이렇게 너무 좀 과다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너무 청와대가 약간 폐지했다. 해경 해체 예. 그런 좀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받았습니다. 해경 해체 같은 알겠습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민정수석실의 이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요. 만약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을 만약 발의하신다면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지금 250석 넘지 않습니까? 네. 함께 합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 법안들 다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민정수석실 개편할 때 저희가 불쾌했던 이유는 하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 얘기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민심을 살피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를 감시하고요. 또 여러 사정기관을 관리하는데 과연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 기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여가부 폐지한다고 해서 여가부에 있는 여성, 다문화, 청소년, 가족정책 다 필요 네.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찰을 직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대통령의 직할부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말 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로드맵을 함께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7글자 공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이제 당선이시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집무실 장소라든가 뭐 직제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지금 청와대 집무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당초 검토된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대신에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든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구중궁궐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 얘기까지 아침에 나왔는데 박석원 앵커가 거론되는 장소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던 만큼 집무실 이전 의지가 강한데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 윤 당선인이 취임 뒤 청와대로 갈 확률은 제로라며 이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당초에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청와대 이전은 1990년대부터 여러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호와 비용 문제입니다. 비상시에 이용할 벙커나 헬기장, 외국 손님을 맞이할 장소도 제한되는 데다 주변에 고층 건물도 많죠. 때문에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고 경호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최소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통령 경호상 주변 지역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통신도 제한되는 만큼 광화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늘겠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새로 떠오르는 곳이 용산 국방부청사 부지입니다. 일단 헬기장 벙커도 이미 마련돼 있고요.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호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근처에도 주상복합단지 등 고층 건물들이 있고 또 여기서 국방부 영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외부 동선이 일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대통령이 출퇴근하려면 차량이나 신호등도 통제되죠. 대통령 차량 행렬이 매일 아침 저녁 이태원 주변을 관통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에서는 무엇을 위한 이전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새로운 의미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 청사 용산으로 가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초의 후보의 공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취임식. 청와대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점심 식사 후에 1km 정도 되는 통이동 길을 이제 네. 도보로 가면서 시민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네. 찍었다. 네. 시민들이 이제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도 좀 그렇죠.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지금 광화문 시대 열기에는 정부 서울청사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게추가 국방부 청사로 좀 옮겨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수의 어떠한 그러한 지역으로 좀 네.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광화문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공무원들과의 회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좀 편한 것이 있고 더더군다나 또 시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좀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경호나 여러 가지 점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또 용산 국방부 또 건물이 이제 좀 대안으로 떠오르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라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랄지 예. 아니면 진짜 불통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청와대로 예. 에서 이제 직무를 보고 예. 그러면서 임기 초기에 또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겠다. 사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그 장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 청와대라는 그런 입지,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전, 이런 것을 겪다 보면 점점 이제 국민들과 멀어지고 예. 또한 국민들과 좀 소통을 덜하게 되면서 정말 이 인해 장막에 이제 예. 둘러싸이면서 또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들은 계속 네. 그 역대 나오는 대통령들이 보였기 것만으로 때문에 지금 상징적인 그렇기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나오는 것만으로도 네.
뭐 이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예.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도 지금 국방부 청사 있습니다만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그렇지만 나와서요.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일단 첫 걸음이 사실은 좀 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첫 걸음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의 어떠한 그런 네. 그 여러 가지 불편함 뭐 예. 이런 것을 감수할 정도로 당선인은 정말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네. 또 청와대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김은혜 대변인도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나오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새로 떠오르는 부지를 포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마 마땅히 대안은 없으시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무실 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현재 청와대의 위치가 북악산 기슭이라는 점, 뭐 물론 현재 국방부 청사도 헬기장과 벙커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국방부 건물도 대단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위치 이전이라는 게 네. 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위치하게 될 경우엔 네. 앞으로 용산 공원이라든지 용산 주택단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산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멈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 반경 몇 미터 이상, 몇백 미터 이내에는 여러 가지 아마 다른 개발들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산 시민들께는 좀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장소마다 지금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다 비교해서 2달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나오는 건 확실한 거죠? 저희는 예, 예. 그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예, 또한 그 당선인 되자마자부터 그렇게 그 장소를 알아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 예.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 제2집무실은 뭐 얘기가 좀 나옵니까? 뭐 그 얘기도 이제 뭐 논의가 이제 되고는 예.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당장 그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으로 이제 입주할 그 장소 물색이 일단 네. 더 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출근을 어디로 하는지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보 개혁 의원들 모임이죠. 더 미래,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늘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마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예. 뭐 특별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당을 쇄신하고 또 국민과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또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뭐 뒤에 말씀드린 뭐 지방선거나 전당대회를 빼더라도 네. 이 당의 쇄신과 국민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비대위원장 후보가 만약 있었다면 일주일 전에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지금 대안이 참 많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이 당의 쇄신과 국민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후보군이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선거 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오히려 이 당의 어떤 우리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좀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땅히 대안이 찾기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심점을 빨리 그럼 찾아야 될 텐데 장경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예. 좀 더 넓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아마 추가 인선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고려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큰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큰 선거가 또 예정돼 있어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 0.73%포인트 차였기 때문에 또 긴장되는 시간들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접근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개된 4차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로부터 15km 지점까지 접근한 가운데
현지 시각 15일에도 새벽부터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서부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폭격에 맞아 불타는 등 건물 4곳이 파괴됐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Загалом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починаючи з 4 години 20 хвилин і до 5:50 сталося у нас 5 масштабних обстрілів. 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선 밤새 6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키이우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폭스뉴스의 영상 기자가 총격으로 사망해 이번 침공을 취재하다 숨진 서방 언론인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인도적 통로를 이용한 민간인 대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천여 대의 민간인 차량이 마리우폴을 떠났고 다른 2천여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하루 만에 화상으로 재개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 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Ми адекватні люди. Роками ми чули про нібито відкриті двері, але вже почули також, що нам туди не увійти, і це правда, і треба це визнавати. 러시아가 협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어 나토 미가입을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국 총리가 화염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함께 싸우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캐나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잇따라 화상 연설을 하며 서방 국민에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폭격을 당한 키이우에 있는 한 아파트 진화 장면입니다. 전란에 병원에 방치된 미숙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같이 21절을 맞은 전쟁의 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화마를 뚫고 EU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 나라 총리가 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정상급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We will never leave you alone.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З такими друзями, з такими країнами і сусідами, і партнерами ми дійсно зможемо перемогти. Не хочу говорити кого, всі ми розуміємо.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회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의회 화상 연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을 멈추기 위해 자국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Скільки ще має впасти ракет на наші міста? У відповідь ти чуєш, що хтось цього не хоче робити, адже дуже занепокоєн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열정적 발언에 캐나다 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의회에서 연설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사법당국 인사들과 침공을 도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벨라루스 대통령과 부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30여 년간 집권하면서 리베이트 대가로 측근들의 담배 밀수를 허용하는 등 부패 관련 행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준 것이 실질적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판사와 검사 등 러시아인 4명과 기관 한 곳도 제재했습니다. Russian and Belarusian officials and private individual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corruption, and repression.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we are committed to imposing massive, severe costs on those involved in the invasion of Ukraine.
유럽연합과 영국도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보석과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정부 인사 1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포함했습니다. None of us are planning tourist trips to Russia. None of us have bank accounts that we won't be able to access, so we will forge ahead.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유례없는 미국 측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관료와 군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주스탱 트리도 총리 등 캐나다 인사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단결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20km 가까이 상승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발사체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과 같은 종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20m 1차로 방어해야 될 때가 이제 이 뒤에 산이 지금 다 재산입니다. 재산이 산이 완전히 소실이 다 되고 그래서 같이 한 거죠? 예,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쪽 와서 지금 대가 같이 있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으세요. 그냥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 그거 말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 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금 당선자께서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 빼도 더 드려보세요.
오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8도로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하늘도 맑은데요. 아쉬운 건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강원 지역도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호남 지역에 오전 한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전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 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동해안은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